미국이 당연히 1등이죠. 어떻게 한국 따위가 미국을 넘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영 컨설턴트 한 명이 한국에 대해 폄하하는 분석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그저 미국과 일본을 베낀 것뿐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에게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셔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댓글 열심히 작성해주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셀러스 44세, 미국 최고 기업들에게 조언하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였죠. 제 이름은 구글, 애플, 테슬라, 메타의 회의실에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아파트에서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금문교가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는 확신을 주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고객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 비즈니스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조언한 기업들의 성공 그래프가 걸려 있었어요. 데이비드, 로버트 그린이 통화하고 싶어 한대요.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콤으로 들려왔습니다. 로버트는 제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였어요. 항상 저와 경쟁하며 뉴욕에서 VC 파트너로 활약하는 사람이었죠. 데이비드, 요즘 한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로버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초조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아, K-팝과 드라마 말이지? 비웃지 마.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고 현대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네이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내고 있고 저는 로버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듣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니요? 그 작은 나라가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보내줄게. 검토해봐. 로버트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어요. 몇 분 후 로버트가 보낸 데이터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숫자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 비즈니스 영역까지 위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부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검색한 기업은 삼성이었어요. 단순한 가전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창업주를 조사하던 중 저는 어떤 이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병철이요. 모두가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꾸라지 장사부터 시작해서 손수 쌀을 들고 다니며 팔았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초밥 하나에 밥알 개수까지 세며 원가를 따졌다는 일화에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건 스티브 잡스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1980년대 모든 사람이 반도체는 미친 짓이라 말할 때 그는 일본 오쿠라 호텔 방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보고서를 읽고 단 몇 분 만에 이제 우리는 반도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건 제 컨설팅 경력 중 수백억을 걸고도 쉽게 결정을 못했던 순간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용기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스크린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게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비서에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제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2주 정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몇몇 기업들의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야. 사실 저도 제 결정이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시아에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유럽이나 캐나다 출장은 자주 있었지만 한국은 솔직히 말해 저에게는 지도상의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데이비드, 넌 미쳤어. 로버트와의 통화에서 그는 제 결정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료만 분석하면 되는데 왜 직접 가? 로버트,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 난 그걸 알아내야 해.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이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한국은 결국 미국의 성공 모델을 복제한 것에 불과할 거야.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출장일까요?
아니면 그냥 로버트의 말처럼 시간 낭비일까요? 창밖으로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점점 졸음이 오고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효율성에 놀랐어요. 출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공항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셀러스 씨 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와 간결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첫인상부터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이드입니까? 저는 살짝 건방진 어조로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전략팀 수석연구원입니다. 셀러스 씨의 방문을 돕기 위해 2주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제 수준의 컨설턴트를 맞이하기 위해 이 정도 급의 인물이 공항까지 마중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호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강남의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도시는 깨끗했고 교통은 질서정연했으며 건물들은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습니까? 저는 무심코 소은에게 물었습니다. 소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당신이 알고 있던 한국과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호텔 방에 홀로 남았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한강은 달빛을 받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야. 뭔가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아침 일찍 저를 찾아온 김소은은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과 호암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술관이요? 제가 기업 연구를 하러 왔는데 왜 미술관에 가야 합니까? 저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병철 회장을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소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수원 캠퍼스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첫 번째 진실한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서버의 심장부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네, 이곳은 세계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입니다. 공장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작업은 로봇들이 하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가끔 지나가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공장의 먼지는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의 10,000분의 1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안내원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후 우리는 호암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병철 회장이 수집한 한국 전통 예술품들로 가득했어요. 고요한 정원과 전통 건물들 사이로 걸으며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모았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이병철 회장은 사업가이기 전에 한국 문화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한국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던 중 저는 한 작은 전시실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쿠라 호텔 505호실의 재현이었어요.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창문이 있는 평범한 호텔 방이었지만 그 공간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은에게 물었어요. 이곳은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결정한 도쿄 오쿠라 호텔 505호실입니다. 당시 삼성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반도체 사업은 너무 위험하다고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러나 회장은 이 방에서 단 5분 만에 우리는 반도체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5분 만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그것도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한국은 지금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소은이 덧붙였어요. 저는 묵묵히 그 방을 바라보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로버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넌 미쳤어, 데이비드. 한국에 뭐가 있다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고 각각 다른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맛보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이병철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소은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요?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그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죠. 그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꾼 비전가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알던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과 이병철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제품에 집착했고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장악했으며 마크 주커버그는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간판들과 분주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밝게 빛나는 건물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일은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저는 소은에게 물었어요. 내일은 현대자동차 공장과 카카오 본사를 방문합니다. 이병철의 영향력은 삼성을 넘어 한국 전체에 퍼져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일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성공의 방식이 유일한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정말 놀라운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출장을 일주일 더 연장할게. 로버트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농담하는 거지? 데이비드 셀러스가 미국 밖에서 배울 게 있다고? 너 혹시 세뇌당한 거 아니야? 저는 그의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로버트와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우리는 경남 의령의 이병철 생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3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도시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푸른 산과 논밭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병철이 태어났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장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삼성을 읽었죠. 소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논밭과 산,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작은 마을들. 이런 곳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고 있었어요.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앞에는 작은 전통 초가집이 있었어요. 낮은 지붕과 흙벽, 그리고 작은 마당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햇빛이 마당에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이곳이 이병철 회장의 생가입니다. 저는 그 작은 초가집을 둘러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적어도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구글의 창업자들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이병철은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세웠다니요. 집안은 더 작았습니다. 방 몇 개와 부엌이 전부였어요. 낮은 천장, 좁은 공간, 그리고 단순한 가구들. 이곳에서 한 소년이 꿈을 키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이병철 회장이 태어났습니다. 소은이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방 안에는 낮은 침대와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병철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까만 머리에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소은에게 진심으로 물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셀러스 씨. 소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니까요. 마당으로 나와서 우리는 잠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논밭과 산이 보였고 마을에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햇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이병철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어요. 그는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켰습니다. 소은이 말했어요. 그가 처음 시작한 건 작은 쌀 도전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 후 그는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죠. 의령을 떠나기 전 우리는 이병철 기념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생애와 업적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가 쓴 편지들, 메모들, 그리고 사업 계획서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사업보국이라는 글자가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사업보국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이병철 회장에게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병철이라는 인물은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어떤 CEO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이 바로 그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소은에게 부탁했어요. 이병철 회장에 관한 모든 책과 자료를 구해주세요. 직접 읽어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이병철에 관한 모든 것을 읽고 있었어요. 그의 어록, 회고록, 경영철학,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들까지. 읽을수록 이 인물의 깊이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사업보국이라는 철학이었어요. 사업을 통해 국가에 보답한다는 이 개념은 제가 지금까지 접해온 서구식 경영철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병철에게 기업은 단순한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부보다 국가의 발전을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개인적으로도 성공했고 국가적으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차원의 경영이다. 저는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어요. 데이비드, 어떻게 지내?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지 않아?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로버트, 난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 이병철이라는 인물.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 로버트는 웃었습니다. 또 농담하는 거야? 그냥 잡스나 게이츠 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들과는 달라. 그는 한 나라를 바꾼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이병철과 같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들은 단순히 기업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병철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금문교가 보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첫날 로버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제 사무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때, 한국 여행은? 뭐 특별한 거라도 발견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로버트, 저는 진짜 경영자를 만났어요. 뭐? 누구? 이병철. 삼성의 창업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저는 제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서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병철의 생애, 그의 결단력, 그리고 그가 가진 국가적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그의 얼굴에 관심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잠깐만, 그가 한국 전쟁 후에 그런 회사를 세웠다고? 로버트의 목소리에서 조롱의 기색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꿨어요. 로버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에는 생각에 잠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그럼 넌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제 컨설팅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서구식 혁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대화 이후 저는 제 회사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혁신 연구소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혁신 사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점점 그들도 제 비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김소은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셀러스 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혁신 콘퍼런스의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서구와 동양의 경영 철학 융합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그리고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중심을 가진 세계가 아니에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경영 철학이 공존하는 세계죠. 이병철은 그것을 반세기 전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강연 당일 서울의 대형 컨퍼런스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컨설턴트로서 한국인들에게 한국 기업가에 대해 강연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무대에 오른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셀러스입니다.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병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강연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병철의 경영 철학과 그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결단을 내렸는지, 어떻게 개인의 성공이 아닌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업을 경영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 시대의 비전가였습니다. 그는 기업을 통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강연을 마치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분석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날 한국의 모든 기업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은 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병철 회장님, 당신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소원에게 물었어요. 제가 다시 한국에 올 때 이병철 회장의 고향을 한 번 더 방문해도 될까요? 소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곳은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영웅적인 여정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이병철의 여정도 그리고 저의 여정도 그랬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사무실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벽에는 이제 전 세계 다양한 혁신 기업들의 사례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다양한 문화의 경영 철학에 관한 책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로버트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종종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넌 정말 변했어. 어느 날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성공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금문교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다리가 세계를 연결하듯 이제 저는 동양과 서양의 경영 철학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